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책들은 읽기 어려운 걸로 유명하지요.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거대한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초로 도스토옙스키의 4대 장편 소설을 번역한 김정아 박사님 모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청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선생님 전도사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선생님 전도사. 네, 오랜만입니다. 2023년에 저희 백치 번역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그때가 4대 장편 중에 두 번째로 번역을 하신 거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2개를 더해서 이제 다 끝내셨어요. 다 끝냈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후련합니다. 아유, 내가 그냥 인생의 숙제를 치웠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진짜 제가 너무 사랑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네네. 까라마조프 형제들이 마지막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마지막 작품을 번역하면서는 진짜 인간적으로 이게 너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제가 도 선생님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살짝 거리를 두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순서가 죄와 벌, 백치, 악령 그 다음에 까라마조프 형제들이에요. 죄와 벌 언제 하셨죠? 죄와 벌을 언제 10년 전이죠. 이거 이제 10년 걸렸거든요. 이 4대 장편. 네네, 그렇습니다. 10년. 대충 하나에 한 2년 반씩 걸렸네요. 근데 죄와 벌이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장편을 번역한 거라서 그게 제일 오래 걸렸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조금씩 짧아질 줄 알았더니 이게 그 작품 자체가 25%씩 늘어납니다, 길이가. 죄와 벌이 좀 짧죠. 제일 짧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은 죄와 벌의 한 2배쯤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까라마조프를 하면서는 이거 뭐 끝도 보이지 않는 사하라 사막을 진짜 혼자 낙타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작품이 그냥 해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요. 네. 진짜 오늘 지금 사막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막이랑 정말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만약에 못 건넜어요. 못 건너서 여기서 중간에 죽었어요. 네. 누가 알아주냐고. 저는 알아주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내 스스로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일이 중간에 한 번 있긴 했죠. 내가 정말요? 이러다 죽겠다. 네.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죠. 까라마조프 번역할 때 네.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 작품을 처음에 죄와 벌하고 우리나라에서 까라마조프 형제들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서 저한테 죄와 벌을 하고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그 다음에 번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단칼에 안 된다. 왜요? 왜냐하면 저는 도 선생님의 그 생각의 결과, 그 다음에 철학의 발전과 이런 철학과 사상의 발전과 그 결을 그 다음에 도 선생님의 그 삶의 결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번역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작품을 쓰신 순서인가요? 그렇죠. 그대로 번역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번역하면서는 제가 거의 합선이 왔죠. 거의 합선이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작품을 번역할 때 네. 번역을 제가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네. 이제 출판사 사장님께서 네. 저한테 선생님의 번역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4대 장편을 읽히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번역에서는 도 선생님과 그러니까 그분은 도스토옙스키라고 얘기를 했죠. 도 선생님은 제 말이고 네네. 도스토옙스키와 선생님의 그런 그 영혼의 스파크가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안 할 수 없게 그렇죠. 말하셨네요. 어디를 찔러야 될지 제대로 아신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가 약점이다. 그렇죠. 하셨네요, 정말.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역자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다. 그럼요. 라고 비교가 안 생각을 되죠. 하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랬죠. 그리고 그날로 시작을 했어요, 이 작품을. 그러다 보니 혹시 스타니슬랍스카야 시스테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메소드 연기는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 히스 레저가 거기서 못 벗어나고 죽기도 하고 맞아요. 자살을 하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원래 메소드 연기의 기본이 되는 그런 이론이 스타니슬랍스키라는 연출가가 러시아 연출가가 이제 만든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이 A라는 역할을 맡았으면 예를 들어서 네가 신데렐라 역할을 맡았으면 그 신데렐라 역할을 연습할 때뿐만이 아니라 네가 평상시에 먹을 때, 잘 때, 화장실 갈 때, 입 닦을 때조차 신데렐라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 연기를 하게 하는 그런 이론인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그들은 그래서 히스 레저 같은 경우가 이제 못 벗어나고 거기서 그 배역에서 못 벗어나고 죽은 케이스인데 저는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그 출판사 사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영혼의 스파크가 네. 거의 이제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하면서는 합선이 왔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합쳐져서 제가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할 정도로 매일 울었어요. 그래서 그게 매일 울다 보니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저는 태어나서 처음인데 이 그 눈동자 하얀 자가 결한 흰자처럼 날결한처럼 네. 이렇게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뭐요? 지금 이러면 실명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내가 이거 완성 못한다? 그치. 실명을 하더라도 이거 끝나고 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죠. 되게 바보 같죠. 네. 아니 누가 이걸 감히 바보 같다라고 하겠어요. 누가. 저도 웃기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게 너무 많이 울면 그 흰자가 붓는데요. 그래서 부은 결과라며 저한테 약을 처방해 주시고 또 적어도 4주간은 절대 울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가 희한한 처방을 받았죠. 4주간 눈물 금지. 네. 근데 그게 왜 제가 어디서 터졌냐면 오장에서 이제 오장을 번역하면서 그게 이제 터진 거예요. 근데 오장이 혹시 그 유명한 대신문관이라고 들어는 보셨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저는 까라마조프가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50장에서 5번인가 실패하고 안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신문관이라는 거는 원래 그게 이렇게 작은 작품, 단독 작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그 연극 공연으로도 쓰고 하는 거거든요. 그쪽 챕터가? 네, 그 챕터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챕터가 뭐냐면 이반이라는 여기에 이제 3명의 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는 드미트리, 그 아버지와 박 터지게 싸우는 한 여자를 놓고 이제 두 번째는 이반, 세 번째는 그 알료샤인데 이 이반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다음에 철학적이고 사유하는 캐릭터예요. 근데 동시에 도스토옙스키의 굉장히 그 도스토옙스키가 고통스러워했던 그 신과 인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했던 캐릭터인데 이제 이 사람이 쓰는 장이에요. 5장이.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다 합해서 12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한 장이 하나의 책의 크기인데 12장으로 돼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요? 12사도를 상징화하는 거예요. 그 도스토옙스키 굉장히 그 독실한 정교주의자였고 종교 신자였고 네. 그래서 그런데 그 12챕터를 보면은 그 5, 6, 7 이 정도가 굉장히 중간 챕터인데 네. 거기에 이제 그 5장에서 제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 이유는즉슨 그 챕터 중에 5장에서 아니요, 그 챕터 5장. 네, 그 5장에서 5장이 네. 이제 2반 챕터인데 네.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네.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이 까라마조프 형제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은 도 선생님이 1부, 2부로 계획했던 굉장히 큰 대작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2부는 어느 위대한 죄인의 생애라고 해서 알료샤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려고 했어요. 막내가. 그거는 첫 번째 작가로부터라는 그 작은 글, 첫 번째 책을 펼치면 나오는 그 글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내내 도스토옙스키는 알료샤를 나의 주인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모이 무드슈게로이. 그러니까 나의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2부에서 주인공으로 될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도 선생님이 이 작품을 쓰고 2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 선생님 하면은 굉장히 위대한 뭐 예언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죽을 걸 몰랐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5챕터를 쓰면서는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나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을. 그거를 제가 왜 느끼게 됐냐면, 그러니까 2번 챕터에서 도선생님이 평생 동안 신에게 반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실한 정교주의자임과 동시에 신에게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 물음표를 던진 사람. 왜? 대체 왜? 그 이유인즉슨 이반의 입을 빌어서는 신이라는 것은 4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3차원적인 존재여서 알 수가 없다,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면 알 수가 없는 존재에 대해서 나는 부인할 수가 없다, 얘가 있다 없다를. 그래, 그러면 신의 존재는 있다고 쳐. 하지만 신이 만든 이 세상, 정말 아무런 죄 없는 순진무구한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이 세상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신이 맨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에 굉장히 천국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가 죽으면 이제 천국이 될 거고, 그다음에 예수가 재림할 때 천국과 이제 지옥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럼 그 조화로운 마지막 날을 위해서 어린아이의 눈물 한 방울이 필요하다면 나는 그 조화로운 세상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약속한 그 천국의 티켓을 나는 반환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곧 도선생님이 계속해서 회의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바로 그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그거 자체가,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알료샤라는 미래의 주인공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도선생님은 지금까지 내가 던져왔던 그 많은 질문들, 너에게 질문한 것들, 그 다음에 거의 반항 섞인 질문들이죠. 그 다음에 나의 삐딱했던 사고들, 이 모든 것을 내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예요. 그래서 이 5챕터는 저에게는 도선생님이 마지막 고해성사 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의 생이 끝나간다는 걸 알았다라고 확신하시는군요. 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신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니까 이게 정말 낮에 이거를 하고 있지 않고, 제가 이제 패션회사 CEO잖아요. 네네네. 그럼 낮에는 회사 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에 가 있어도 하늘을 보면서 눈물이 나고 뭐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진도도 더디죠. 왜냐하면 나이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울고 나면 이게 눈도 침침해지고 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 뭐 몇십 년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을 좀 다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읽을 때도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처음 읽을 때도 그러셨는지, 아니면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셨는지. 처음 읽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처음만 읽었겠습니까? 제가 뭐 일어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네. 미국에서 박사를 했기 때문에 영어로도 읽고 뭐 러시아어로도 읽고 한국어로도 읽고, 읽을 때는 이렇게까지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한 단어가, 예를 들어서 라즈라지젤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되게 많이 쓰셨는데 그 단어가 거의 20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돼 있는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몰라요. 왜 이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썼는지. 근데 실제로 번역을 하면서 보니 한 단어를 계속해서 다른 컨텍스트에서 쓰시더라,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저는 묻는 거죠. 도선생님, 대체 왜 이 단어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쓰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선생님, 이때는 너무 아프셨군요. 너무 많이 아프셨겠네요. 막 이런 이제 가슴 저린 그런 이야기들이 도선생님 이야기로 와닿으니까 저는 이제 하나의 번역자라기보다는 참여자, 또는 옆에서 함께 이렇게 경험을 하는 사람,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거의 역작을 쓰고 있는 아빠를 바라보는 딸의 마음이셨던가 봐요. 근데 마지막 역작인 거죠, 그게. 마지막 역작. 왜냐하면 2달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4권을
전부 번역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작품들을 그냥 4권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하나가 분량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죄와 벌이 제일 분량이 적다고 하셨는데 죄와 벌도 1300쪽. 그죠? 모릅니다. 저는 잘. 백치가 2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합치면 대충 1500쪽. 네. 악령도 1700쪽 정도 하고. 1700, 800. 네. 이게 좀 더 늘었어요.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앞권이죠. 다 더 얼마. 이거 앞권이에요. 거의 뭐 엄청날 거예요. 1, 2, 3권이 750, 620, 800이니까 얼마죠? 거의 2000페이지가 넘어가죠. 2100, 2200 정도 되겠네요. 네. 결국 다 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근데 왜 이렇게 집착하신 거예요? 왜 이걸 꼭 다 하려고 하신 거예요? 집착. 이 정도면 집착 아닙니까? 거의 뭐 도스토옙스키의 저희 스토커 아니십니까? 스토커라기보다는 저의 소울메이트입니다. 소울메이트. 왜 이렇게 끝까지 내가 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런 번역본들이 이렇게 뭐 실은 제가 이전에 이제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저는 어떤 나쁜 번역이라도 장편을 번역한 번역가들은 다 존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번역본들이 살짝 제가 봤을 때는 살짝 부족한 것들이 조금 보여서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대로 된 도스토옙스키를 좀 도선생님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리고 또 어떤 지금 4대 장편처럼 그러니까 죄와 벌과 까라마조프는 제법 괜찮은 번역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 그러니까 조금 덜 유명한 그런 작품들은 번역본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만하게 들리지 너무 형편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거냐면 자 여기에 그 모나리자가 있어요. 근데 나는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모나리자에 대한 사랑도 별로 없어요. 근데 나에게 페인트와 이 팔레트와 그 붓이 주어져 있어요. 그 이유만으로 내가 그 위에 덧칠을 하고 이게 모나리자요 하고 보여주는 거랑 똑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나쁜 별로 좋지 않은 번역본은.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된 번역본을 이렇게 좀 내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긴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사랑이죠. 뭐. 도 선생님에 대한 사랑? 제가 18살 때 콩깍지가 씌었거든요. 근데 그 고3? 네, 고3 끝나고 우리가 논술고사 볼 때 독서 목록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읽고서 거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죄와 벌을 읽으면서.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보통은 왜 사랑에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도 선생님 때문을 향해서 씌인 이 콩깍지는 계속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두꺼워져요. 그래서 아까 스토커냐고 하셨는데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왜냐하면 매일 새벽을 10년 동안 매일 새벽에 도 선생님과 함께 보낸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스웨터를 한 땀 한 땀 뜨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도 선생님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그렇게 진짜 성실한 사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사명의식. 그러니까 제가 애가 셋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아줌마들은 왜 옷땡땡이 넓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옷땡땡이 넓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희망과 사랑, 연민을 설파하는 이 도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공을 러시아에서도 알아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 있고 또 푸시킨 메달 후보에도 오르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한국에서도 언론의 반응이 이렇게까지 뜨거울 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AI 시대잖아요. 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이런 초스피드 시대에 저는 제가 한 작업은 우공이산 작업이잖아요. 우공이 한 일에 이렇게 열광을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정말 뭐 거의 대부분의 일간지 다 굉장히 크게 실어주셨고 다른 곳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후폭풍이 세요. 그러니까 뭐 방송 출연, 뭐 또 라디오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네. 예, 예. 근데 러시아에서도
그 정말 타스통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타스통신, 예, 타스통신 리아 노버스에 대해서 특비를 해주셨어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특히 리아 노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5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실어주셔가지고 그거를 보고 또 루스키 미르라는 곳에서 러시아 세계라는 이제 월간지인데 거기서도 그게 그 뭐 외교 뭐 이런 정치 이런 분야에서 많이 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잡지책인데 거기서도 거의 특별판으로 저를 10페이지 넘게 이렇게 실어주셨고 또 그들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도선생님 투어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얘기죠. 투가 무슨 말이죠? 투어. 아, 투어를요? 그러니까 도선생님이 페테르부르크에서 작업을 하셨지만 실제로 모스크바에서 태어났거든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스크바는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도시고요. 자연 발생적인 도시고 페테르부르크는 굉장히 인공적인 도시거든요. 그런데 모스크바는 또 굉장히 정교, 그래서 러시아 정교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곳이고 페테르부르크는 서구로의 그런 개방을 위해서 뾰트르 대제가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거든요. 그런데 도 선생님이 태어난 거는 모스크바고 그래서 정교 굉장히 독실한 정교 신자고 작품 활동은 페테르부르크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순적인 것들을 이렇게 잘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도 선생님이 태어난 곳과 도 선생님이 작품 활동하셨던 곳, 그 다음에 그 도 선생님의 인생의 전환기라고 말하기엔 너무 슬픈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 유형을 갔던 그곳 옴스크 감옥, 그 다음에 옴스크 감옥에서 도 선생님이 이제 주말마다 그 예배를 보셨던 그 예배당, 이런 모든 곳, 그 다음에 페테르부르크에 또 도 선생님 후손이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프로그램화해서 저를 초대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깜짝 놀라시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러시아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공부는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면? 공부는 미국에서 했고 미국에서 석박사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러시아 문학을? 네. 아 진짜요? 네네. 그러면 제가 바이오로 전 세계를 다 다닌 사람이 러시아를 왜 안 가봤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도 잘하실 텐데. 네. 제 가슴 속에 있는 러시아는 도 선생님의 러시아거든요. 19세기 러시아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가서 똙스키 거리에서 거기가 큰 대로인데 거기서 맥도날드가 있는 걸 보게 되면 저는 그 앞에 앉아서 펑펑 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마주할 현대 러시아를 마주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 가슴 속에 있는 도 선생님의 러시아가 부서질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제 번역의 결도 달라질 것 같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4대 장편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가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또 초대를 한다니 이제 미리 가서 그 감흥을 또 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저는 정말 좀 무식하게도 한 권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데 어렵죠. 일단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이름이 너무 안 익숙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읽은 사람들의 평이나 이거를 읽고 나서 뭐 감동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일단은 그 일어나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 사건들에 얽혀있는 인물들의 생각이 바뀌어가는 과정, 그게 인생인가, 뭐 그다음에 뭐 어떻게 이렇게 그 멀쩡하고 착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뭐 등등등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이신가요? 뭐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네,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럼 요걸 여쭤볼게요. 독자일 때와 다르게 번역가가 되면서 새롭게 발견한 매력은 뭡니까? 도 선생님의 삶 자체를 그냥 제대로 느끼게 됐어요. 번역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가장 도 선생님을 존경하는 부분은 우리가 실은 지금 뭐 출판계에 쇼펜하워 신드롬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패스미스트.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패시미즘은 우리를 아무데로도 이끌어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쇼펜하우를 어우 시원해라. 어우 감사합니다. 제가 또 쇼펜하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특히 철학자 같은 경우는 네. 삶과 자기의 사상이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인이라든지 뭐 소설가라든지 그들은 좀 달라도 돼요. 근데 네. 철학자는 자기의 삶과 사상이 일치해야 돼요. 너 그렇게 말해놓고 너는 그렇게 안 그렇죠. 산다고?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죠. 철학자는 특히. 근데 쇼펜하우어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어떤 철학자보다 그 패시미스트가 될 그런 확률이 가장 낮은 철학자예요. 일단 너무 경제적으로 부유했죠. 네, 부유했고 그렇게 막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도 선생님은 어때요? 정말 태어나서 죽기 몇 년도 전까지 진짜 지질이 가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그거를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옛날에는 그 채무자 감옥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일 감옥에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채무자한테 시달렸고 진짜 극빈의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 선생님은 우리가 왜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역지사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 선생님은 그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들이 네. 어떤 모습이건 그들이 굉장히 사악하고 스니키하고 정말 너무 의지박약이어서 자기 딸을 심지어 뭐 몸을 팔게 하고 이런 사람조차도 도 선생님은 굉장히 연민의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실제 옴스크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서 이제 사형 선고를 사면 받으면서 간 곳이 시베리아 옴스크 감옥인데 거기는 고상한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재미로 애들 몇십 년 찔러 죽이고 이런 사람도 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도 선생님이 4년간을 같이 살고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서 유형 생활을 6년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인간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연민을 잃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 도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책을 보면 까라마조페의 형제들만 해도 이거는 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그럼요. 내용 자체가 그냥 우리 유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데 그런 막장을 통해서도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연민과 사랑, 인간에 대한 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 선생님의 이런 메시지, 도 선생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정말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정말 시궁창 같은 삶 속에서 이렇게 길어 올린 그런 진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주를 제가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번역을 끝마치게 된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계속 찬양을 얘기하시니 잠깐 음악을 듣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1154님이 요즘 같은 시대에 보기 드문 장인 정신을 가지셨네요. 도스토옙스키의 영혼과 함께한 10년이었네요 하셨고요. 지우님이 도 선생님 투어 꼭 가보고 싶어요. 두께의 압박에 항상 손대지 못했는데 선생님의 애정 가득한 번역으로 도전해봐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까지도 도스토옙스키를 도 선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도 선생의 책을 전부 다 번역하신 김정아 번역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음악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 이 곡이 제일 어울리겠죠? 발스 센티멘탈레, 정경화와 필립 모레 연주입니다. 발스 센티멘탈레 차이콥스키였고요. 정경화와 필립 모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4대 장편 소설을 전부 번역하신 김정아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막장이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그 아들 셋 나오고 네. 아빠 나오는데 네. 아들 셋끼리 여자 가지고 뭐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아빠랑 아들이랑 또 뭐 그러는 것도 있고 막 이게 정신 없잖아요. 아들 셋이서 한 여자를 놓고 하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싸우는 경우는 없고.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 뭐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첫째 네. 아들이 그루셴카라는 완전히 네. 파무파탈 같은 여자를 놓고 싸우고 있고 박 터지게 싸우다가 실제로 아버지 머리가 터지죠. 그래서 네. 죽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그 첫째 아들 드미트리 같은 경우는
이 그루셴카를 여자를 하나밖에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까체리나라는 여자와 약혼자 관계인데 그 그루셴카한테 가기 위해서는 얘를 누군가한테 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그 자기 이반 남동생이 또 사랑해요. 그 까체리나를. 그래서 까체리나한테 넘기지 못해서 안달.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비적극적인 삼각관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알료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막내 어려요. 근데 그 알료샤가 리자라는 여자랑 이제 좋아하고 얘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리자도 나중에 커서 결혼하자라고 해요. 그래놓고 리자가 또 나중에 이반을 좋아해요. 그래서 또 거기에 삼각관계 이렇게 이제 끊임없는 삼각관계가 벌어지죠. 아니 뭐 삼각관계 자체는 그럴 수 있는데 살인이 있잖아요. 네, 살인. 여기에는 좀 이제 뭐랄까 정말 박살난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박살난 가족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실제로 이거를 알고 박살나도 사랑이 중요하답니까? 아니에요. 그건 전혀 난 사랑밖에 몰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도 선생님이 지극히 러시아적인 작가예요. 네. 네. 그 어떤 의미냐면 도 선생님의 악령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가지고 나온 말인데 너는 차갑던지 뜨겁던지 해야지 네가 lukewarm 그러니까 네가 미지근하면 나는 너를 뱉어내리라. 그게 바로 정말 명확하게 러시아성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중용이어야 되잖아요. 중용이 없네요. 여기는 중용이면 아주 싫어해요. 도 선생님은 중용 같은 거 없습니다. 안 왜 이렇게 키워요. 극단적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도 선생님 그래서 여기 심지어 알료샤가 얼마나 중용적인 캐릭터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알료샤 까라마조프도 까라마조프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30루블이 있는데 내가 1루블만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나는 30루블이 있으면 30루블을 다 헌금을 해야 돼. 그리고 계단이 100계단이 있는데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안 디드면 모르겠지만 디든 이상 난 100까지 가야 돼. 그게 바로 까라마조프성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럼 이게 왜 이반 형제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샤토프의 형제들도 아니고 뾰트르 형제들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일까요? 제목이? 네. 아빠도 그러니까. 네? 아빠까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빠여도 이반의 형제들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이반의 형제들은 아빠는 이반이 아니잖아요. 아빠도 이반이죠. 왜냐하면 아빠는 이반의 형제가 아니잖아요. good point. 네. Very sharp.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아니고 실제로 까라마조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네. 여기서 까라라는 게 터키어로 약간 검다, 시커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마즈이가 마자츠라는 러시아어로 이렇게 검댕이를 만들다 이렇게 손으로 막 부비면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 거 있죠? 네. 이제 그런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극으로 간다 그랬는데 그게 한마디로 욕망의 폭발이잖아요. 네. 이들은 중용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까라마조프 이거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러시아 땅 색깔이 어떨 것 같으세요? 러시아 땅 색깔이요? 동토의 땅이죠. 꽝꽝 얼었겠죠 뭐. 그러니까 시커멓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약간 뭐 이렇게 토 이렇게 밟고 지나다니는 그런 땅이 아니 황토 이런 게 아니겠죠. 동토의 땅이에요. 시커매요. 그래서 이렇게 거무튀튀하다. 진흙과 그런 잿빛이 뒤섞인 러시아 동토의 땅의 색깔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뿌리가 하나로 엮인 땅. 뿌리가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나무 채벌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무를 잘라대다가는 러시아 땅이 폭삭 내려앉아서 러시아가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하나로 엮여 있어요. 러시아는 하나의 형제예요. 어머니 돼지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어머니 돼지의 땅이에요. 까라마조프 그 집안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모든 형제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장이 되겠군요. 네. 아까 그 까라마조프라는 그 말의 어원이 검다, 뭐 검댕이를 만들다 이렇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말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까라마조프라고 했을 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네. 러시아 사람은 까라마조프라고 하면 다 시커먼 걸 떠올립니까? 떠올릴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저도 번역하기 전까지는 그걸 살짝 간과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유로지브이라는 약간 바보인데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는 그런 여자가 하나 나와요, 여기에. 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부르냐면 체르노조프라고 얘기를 해요. 체르노조프. 얘를 그렇게 불러요. 알료샤를 실수인 것처럼 너는 까라마조프가 아니라 체르노조프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초르느이가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어로 검다는 뜻이에요. 네? 검다. 아, 그것도 검다는 뜻입니까? 네. 그거는 검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서 명확해진 거죠. 까라마조프가 초르노조프라는 거, 체르노조프라는 걸, 검다는 거를. 그 의미를 넣고 썼다는 게 확실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오스라고 하는데 러시아어로는 케이오스. 그 코스모스 이전에 그 하오스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색이었을 것 같아요? 시커먼 색이었겠죠. 우리가 느끼기에. 그래요? 바로 그런 원시적인 폭발할 듯한 요동치는 원시적인 생명력이 숨쉬는 땅. 그 땅의 색깔이에요. 러시아 민족이 살아가는 땅. 그래서 이 단어 자체에 이미 죄와 욕망, 이성과 광기, 본능과 그러니까 광기가 포함되어 있고 이 모든 욕망이 극단으로 치달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나중에 러시아 영화 보시면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소주를 딱 마신 다음에 이렇게 머리에다 털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잔을 깨요. 바닥에 부딪혀서. 그러니까 거의 그걸 뭐든지 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당한 러시아성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들이 다 달라 보이잖아요. 드미트리는 뭐 아버지랑 비슷하게 감정적이고 육체적이지만 동시에 또 고귀한 정열과 양심도 지니고 있고 이반은 세상 차가운 사람처럼 보이죠. 이성적이고. 그리고 알료샤는 영적인 그런 순수한 차원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들이 공통점으로 가진 것이 바로 까라마조프적인 대지의 힘이에요. 폭발할 것 같은 광포하고 완성되지 않은 대지의 힘.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의 이상과 마돈나의 이상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그 광활한 심형과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왜 제가 이걸 책을 끝까지 못 읽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네요. 내용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그런 약간의 광기 있는 부분들이 힘들어요. 근데 극적이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극적인 부분은 재밌어요. 저는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중용을 좋아하시는구나. 전 중용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도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엄청난 긍정, 무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보세요. 이 세 캐릭터 중에. 내 내부에 존재하는 난폭할 정도로 광적인 삶에 대한 욕망을 질식시켜버릴 만한 커다란 절망은 이 세상에 있을까? 없다. 누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세 캐릭터 중에. 이반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반은 원래 굉장히 샤프하세요. 그래요? 이반은 원래 굉장히 차가운 캐릭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까라마조프적인 힘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무한 긍정, 삶에 대한 무한한 욕망, 욕구, 그것이 까라마조프적인 힘이에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여러분 이 광기, 이 힘을 느껴보고 싶다면 이 긍정의 파워, 그렇다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재난 안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2025년 8월 25일 11시 40분에 경기, 과천, 안산, 구리, 군포, 의왕, 화성과 서울 동남권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로 안부 확인하시고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요.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드시지 마시고요. 야외 활동 최대한 피하시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하고 창이 넓은 모자나 물병을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 물, 그늘, 휴식 꼭 지키시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적극 시행하시고요.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더운 시간에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십니다.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리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 억제하시고요. 양식, 어류 꾸준히 관찰하시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시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 읽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어디 할 말 좀 없긴 한데 읽기가 어려워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재밌게 읽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뭐가 있나요? 일단 도 선생님 작품이 네. 약간 우리가 마트에 가면 제일 큰 봉투를 사기 전에 맛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걸 먹어보고 아 얘가 맛있네 안 맛있네 저걸 사야겠다 안 사야겠다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 4대 장편을 편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짧게 한 100몇십 페이지 정도로. 뭘 했다고요? 편역. 네. 네. 그래서 제 편역은 그냥 일반적인 약간 불성실한 편역이 아니라 진짜 성실한 편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 하나만 읽어도 그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또 한두 문장으로 제가 정리도 해놓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읽고 나는 완역에 도전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나는 편역 싫어. 나는 이 작품을 도전할 거야. 라는 아주 장한 독자분들은 그 뒤에 맨 마지막 권에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굉장히 성실하게 그것도 썼기 때문에 그 해설을 먼저 읽으시면 좀 좋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역이나 해설을 먼저 네, 봐라. 맞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러게요. 일단 좀 봐야겠습니다. 그 4개가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4개가? 그 네. 편역은 따로 출판하셨나요? 네, 따로 출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걸 빨리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도 선생님의 책을 모두 번역하신 김정아 박사님과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통해서 2025년에 한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으면 하세요? 저는 지금 삶이 좀 팍팍하잖아요. 20대도 그렇고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저는 도 선생님의 이 작품을 통해서 진짜 사랑과 연민, 희망뿐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너무 감사한 마음, 내가 삶에 대한 무한 긍정, 이제 도 선생님이 이 삶에 대한 무한 긍정의 테마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되는데 그 이유인즉슨 도 선생님이 죽음의 직전까지 여러 차례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삶 자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 선생님은 계속해서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이 천국이라는 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이 삶은 이 전 세계가 천국이 될 거라고 5분 안에 천국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삶에 대한 무한 긍정과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느끼게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차이코프스키 네, 도스토옙스키의 네. 4대 작품을 모두 번역하신 김정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삶에 대한 무한 긍정의 파워, 그 생각을 한번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